안녕하세요. 저 성신여대 심리학과의 조영일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학부는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를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HR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측정이라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측정이 이제 뭐냐면, 많이 아시겠지만 인적성 검사 같은 걸 개발을 하고, 실제로 어떤 성과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심리학적으로 이러이러합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혈압에 계신 전문가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저보다 훨씬 더 어떤 연배라든지 노하우가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좀 하려고 하는 게 뭐 있냐면, 심리학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다루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입니다. 결국 이제 성과 평가라는 건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너는 어땠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런 것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오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류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오류들이 있는데, 그런 오류들이 어떻게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자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라고 했는데, 되게 거창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건 이미 다 아시겠죠. 성과평가가 뭐냐. 성과평가를 모르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성과평가를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정확성을 동기를 가지려고 하는지, 효율성의 동기를 가지려고 하는지. 근데 실제로 저희 사람이라는 게 정확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확성을 하려다 보면 어떤 인지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편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기서 보면 저희 학생들한테 꿈이 뭐예요? 라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편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거 보면 얼마나 우리가 편리성을 찾으려고 하냐.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인적 자원들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 과정에서 이것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어떤 오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오류들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성과평가에서 어떠한 편향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어떤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지.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성과를 또 평가하는 사람과 성과를 받는 사람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이 시각차가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사람이란 당연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성과평가 조직들이 그래서 내가 잘못된 평가를 받았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뻔하죠.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잊어버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나에게 이 조직은 안 맞는 것 같아 버리고 새로운 데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성과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유당도 강사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요. 전 약간 좀 지루하실 수 있지만 학문적인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다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냐면 산출과 결과, 조직 및 구성원이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한 업무나 정책 활동의 계획, 그리고 목표에 대한 실적 또는 효과의 정도, 블라블라블라 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성과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떤 조직원이든 자기의 목표를 가기 위해서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물들을 얼마나 잘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결과물들이 또 하나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성과평가에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이 성과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개념 정의를 잘하고 조직 구성원들과 그것이 얼마나 소통이 잘 됐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성과하면 다 얘기합니다. 돈 잘 버는 거, 아니면 무엇.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이제 요즘 기사 많이 보면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은행권에서 파업했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일종의 성과라고 보는데, 양쪽에서 보는 성과가 서로 다른 거가 되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효율성, 돈을 버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공공에 대한 어떤 공익을 하는 것이 목적인지, 이런 목적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 성과에 대해서 공유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얼마나 잘 됐는지를 달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성과관리를 조직관리자가 조직, 집단,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할 하나의 관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 관리자가 됐는데 여기 사신 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조직의 관리자가 되시는 거죠. 특히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심리학과를 나왔다고 했는데 처음에 가서 산업심리학과가 됐다 보니까 저희는 다 HRD나 HRM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저희 선배들이 맨 처음 했던 말은 야 니네는 취업은 굉장히 잘 돼. 왜냐하면 선배들이 다 HR이니까 선배들이 한 명씩만 끌고 가면 취업은 다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많이 들은 말이 제가 되게 고민했던 말이 뭐였냐면 HR 담당자가 산업심리학을 하고서 하면서 제가 이제 조직 관리자가 돼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치기 어린 마음으로 자본주의의 천병이다 나는. 그래서 뭐냐면 이 HR은 결과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을 얼만큼 혹독하게 다뤄서 이래 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HR이 단순하게 이래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조직에 배치해주고 그리고 부족한 것도 훈련시켜주고 이런 과정들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휴머니스틱한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구성원이 결과적으로는 뭐 하나의 관리 과정이라고 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부터 나중에 평가 끝까지가 전부 다 HR로서 가지는 거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구성 요소는 뭐 성과의 설정 및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의 설정이죠. 실제로 그래서 아마 여기 HR 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건 우리가 이 지표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비슷하거든요.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 검사를 열심히 개발을 합니다. 뭐 인적성 검사를 하든. 그러니까 그럼 성과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개념을 잴 거다. 뭐 예를 들면 심리학에서 우울증을 잴 거다. 우울증은 다 잴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스트레스를 잴 거다.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예요. 그 성과 지표.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인사 담당자를 만나보고 혹은 검사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개념을 알겠는데 성과 지표를 대체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불만을 가지는 것. 뒤에 부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개념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못해요? 저희는 이제 가면 컨설팅하면 지표 공개하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면 저희도 몰라요. 그만큼 저희가 많이 고민을 좀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 평가, 활용, 활용이라고 했는데 아까 뭐 외국에 있는 학자가 얘기했지만 솔직히 저희가 성과, 평가라고 하면 이 네 가지 단계거든요. 설정, 평가, 활용, 활용인데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건 뭐가 될까요? 평가예요. 평가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환류와 활용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녀석을 만났는데 걔가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제 인사평가를 하죠.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인사평가하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신입사원들 D 줘요. 누군가는 줘야 되는 거니까 다 강제 배분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얘가 고개를 툭 두르고 여자애가 울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뭐냐면 저는 그걸 얘기하고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야 현실은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결국 뭐냐면 평가라고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한테 환류 방식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서 항상 이 평가와 훈련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제가 아는 대다수의 어떤 조직에서 하는 거는 평가와 훈련이 별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과 관리를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은 어떻게든 간에 결과물 베이스입니다. 영업사원 돈 얼마 벌어왔는지, 뭐 했는지. 근데 점점 가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저희가 요즘은 조직을 바라보는 게 저희들도 학생들은 이제 진로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삼성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로 교육을 하고 회사를 갔는데도 애들이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왜 그러니? 그러고 보면 자기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줄 알고 갔는데 실제로는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로 그쪽에서 평가를 하는 게 결과물 베이스로 평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피드백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도 여러 선생님들도 뭐 여기 계신 HR 담당자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신입사원이 가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건 맨 처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복사 같은 거 많이 시킬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많이 만들게. 근데 대부분의 조직에서 보면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 이제 가끔씩 보면 들어보면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보면 너 그 일을 왜 할 것 같니? 라고 하면
그 복사를 하면서 선배들이 어떻게 글을 써왔고 여기서 사용되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네가 몸소 깨우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그 과정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잡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직장에 익숙해지는 과정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도 하나의 성과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유랑 대표님 말씀하시겠지만 성과 관리가 상대평가로 할 것이냐 절대평가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뭐 이제 정부에서 성과급제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상대평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항상 나오게 되죠. 그 선의의 피해자가 항상 어디겠냐면 신입사원. 요번에 모 대리는 과장 진급 대상자야. 그러니까 다 몰아주죠. 그리고 너는 작년에 A를 맞았으니까 올해는 D를 맞아도 되지.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이러닉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D를 맞아서 이해는 하지만 기분이 나쁘죠. 그럼 또 그 우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와요. 그럼 조직을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럼 절대평가 방식으로 가야 된다. 크라이테리언 베이스로. 어떤 기준을 만족시켰으면 다 좋은 성과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절대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 기업체에서도 우리나라 조직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성과 지표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고 디테일한 성과 지표가 돼 있다면 분명히 절대평가 방식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차원적으로 차라리 상대평가가 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막 HR 하시는 분들도 많이 진행하다 보면 면접 평가를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 부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그 부장님 딱 그러면 저는 들어와서 인사하는 거 보면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방식이 굉장히 이미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성과지표 열심히 해서 딱 다 나열해주면 오히려 이런 거 필요 없어. 내 감이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굉장히 이제 좀 객관화될 수 없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거 관련돼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뭐 HR이라든지 산업심리 뭐 경영학 이쪽에서 이제 제일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일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 HR 그 산업심리학이 발달될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소송을 많이 당해서 그래요. 걔네는 소송 당하면 그 액수가 다릅니다. 보통 밀리언이에요. 적으면 밀리언, 그러니까 11억 정도 되죠. 그리고 좀 많이 주는 데는 5 밀리언에서 10 밀리언까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소송 한번 당하면 그 몇 년 동안 벌었던 건 다 날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저 지도 교수님하고 HR 남자 이제 하시는 교수님들 만나면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어느 한 기업이 소송을 당해야 우리나라가 좀 획기적으로 바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몇 년 전인가 한 10몇 년 전에 경찰청에서 또 적성검사, 인성검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한번 소송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경찰청이 이겼는데 2심에서 경찰청이 패소를 했어요. 3심에서 다시 경찰청이 대법에서 이겼는데 그때 2심에서 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국의 HR과 측정 공부하는 교수들이 다 모였어요, 경찰청으로. 그래서 경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이 인적성 검사를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막 해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군가 하나 패소를 하게 되면 아마 여기 계신 HR 선생님들 다 불려나가서 노동법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디펜스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 성과 관리라는 거고도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정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의사결정인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정확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효율성인데 봅시다. 의사결정에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의 행동을 고르는 일을 해내는 정신적인 지각 활동입니다. 이 정신적인 지각 활동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인지적 자원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이 있으면 100을 다 쓸 수가 없고 그 이상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선생님들 깜짝 놀라는 게 왜 사진 찍고 사진 열심히 찍으시잖아요. 나중에 사진을 보면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죠. 실제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선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걸 미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휴리스틱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법칙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시기에 뭐겠냐면 왜 그 인터넷 같은 데서 왜 글자 살짝 바꿔놓잖아요.
살짝 바꿔놓고 뭐 조영일 했는데 그걸 조여일로 해놔도 사람 다 이해한다든지. 그게 뭐냐면 저희가 하나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덩어리째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휴리스틱인데 비슷한 경험을 여러분 또 언제 하시냐면 선생님들 여기 계신 그 HR 담당 선생님들 아마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 서류 작성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기안서든 기획서든 열심히 쓰죠. 근데 항상 위로 올라가 못해요. 오탈 때문에 맨날 혼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보면 절대 안 보여. 근데 어떻게 위에 올라가서 부장, 이사가 보면은 다 보이죠. 임원들이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그걸 계속 읽죠. 맨 처음에 처리할 때는 그러니까 글자 단위로 처리를 합니다. 한 번 읽죠? 그럼 어떻게 하면 단어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문장으로 처리해요. 그리고 그것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문단으로 처리해요. 그걸 정크로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지를 그만큼 저희는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거든요. 쓰기 그만큼 싫은 거예요. 왜 난 충분한 정보로 내 머리는 다 들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확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이 두 개가 항상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좀 더 정확하게 도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건.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 에너지를 그만큼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편해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든 편해서 집에서 그냥 릴렉세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까 같은 휴리스틱 같은 걸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한서 계속 읽으면서 그 처음에 할 때처럼 그 단어 바이 단어를 계속 읽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청크라는 걸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이제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건 제가 이제 신문에서 본 건데 이제 한 분이 그 투고를 한 거예요. 인사고과 점수를 후하게 준 저 비겁한 건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뭐 쭉 해서 3명의 직원들을 평가했던 기억이 있다. 직원 일은 아주 부지런하고 근면한 생활을 업무도 똑소리가 났다. 직업의 특성상 창의성이나 열의가 정말 중요했는데 이 직원은 그런 면에 있어서도 뒤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나와 친밀도도 높았다. 직원 2는 직원 일만큼 부지런하다고 하고 헌신적이지 못했지만 창작의 열의가 대단했고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가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열의가 넘쳐서 인지는 몰라도 개인적인 욕구를 감추지 못하다 보니 다른 직원들의 견제를 심하게 받았다. 직원 3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근무 태도도 요령을 피우는 것이 눈에 거슬렸고 일종의 왕자병 같은 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걸 애써 부정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직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쭉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중에서 아까 그 매우 성실한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잘 줘서 승진을 시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승진되고 나니까 그동안 이 사람은 이제 부하 직원을 산 일이 뭐냐면 직접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철저히 순종과 순응으로 수동적인 업무를 일관하고 판단이나 결단 혹은 책임이라는 걸 낯설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돼? 새로운 임무를 부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과를 얘기할 때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직급에 해당되는 성과만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올라가서는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과 표구에서 이 성과에서 어떤 요소들을 얼만큼 잘 잡아내고 있냐는 거거든요. 그 비중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진급이라고 했으면. 근데 되게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왜 조직에 가장 그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되게 일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한 눈을 껌뻑이면서 사과와 다짐을 열심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주죠. 근데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고민이 되고 어떻게 성과평가에서 잡아야 되느냐가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여기 HR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덜한데 이제 이쪽 조직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까에서 친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가에서 아무래도 좀 더 잘 주게 되는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체크리스트를 얼만큼 자세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주관적인 항목들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한 수능 쪽에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일을 한 게 있었는데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형성평가라는 걸 많이 진행하거든요. 아마 여기 주부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많이 하겠지만 요즘 뭐 수행평가 많이 하잖아요. 수행평가하면 그건 뭐냐면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야 이거는 선생님이 자기 이뻐하는 애들 많이 잘 주고 이뻐하지 않는 애들은 안 준다. 오늘 뭐 김영란법이 통과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뭐 선물 좀 갖다 주면 잘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교과적 평가원에서 계속 개발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리스트를 10장이든 20장이든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자동화하게 됐끔. 그러니까 보면 성과평가 관련돼서 쭉 보면 행동 리스트를 쭉 많이 만드신 거 보면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건데 보통 그 항목이 막 2줄, 3줄씩 넘어가요. 2줄, 3줄씩 넘어가면 아까 해서 정확성, 효율성에서 저희들은 뭘 선택을 할까요? 효율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판단해서 그걸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점수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쓰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줄에 하나, 그리고 그 과정들을 전부 다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오류가 갈 수 있는 게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봅시다. 이제 아까는 그 의사결정과 관련됐는데 이 성과평가에서는 또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뭐 여기 분들은 뭐 변호사하고 만날 일이 없겠지만 변호사하고 만나면 변호사는 항상 뭐라고 할까요? 자기는 무조건 승소한다고 얘기해요. 검사한테 가면 얘는 무조건 유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변호사의 오류하고 검사의 오류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배심원죄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검사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얘가 잘못하고 유죄가 될 수 있는 근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변호사한테는 무죄의 근거와 무죄가 될 수 있는 이유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런 프레임을 성과평가라는 부분에 그대로 갖자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제 피평가자한테들, 평가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가 잘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또 내가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한 거.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들 자세한 거 뭉뚱그려 놓으면 이미 결정을 하고 그걸 찾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뒤에서 말씀드릴 뭐 확증 평양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확증 평양이에요. 아까처럼 디테일한 자료가 없고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고 혹은 어떤 친밀관계 먼저 있으면 뭐냐면 제가 이미 결정을 했는 거예요. 얘는 A, 얘는 B, 얘는 C, 얘는 D 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 나는 A가 되는 주제만 찾고 있는 겁니다. 검사처럼. 얘는 D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매년 못했던 것만 찾고 그거에 맞게끔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어떠면 이 사람은 하나 빼놓고 전부 잘했는데도 어떻게 할까요? 그 잘못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아마 비슷하겠지만 이 근거를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글로 다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의사충돌이 생겨서 성과 평가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생기는 과정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해서 살면 어떻게 돼? 아,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래서 주님한테 감사해야 되죠. 죽으면 아, 내 운명이 그거밖에 안 돼.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빨리 데려간 거야. 근데 저희 지금 전통적으로 성과 평가라는 방식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그게 이제 결국은 이런 나타나는 선택적 지각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전부 다 그려지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실 때 어때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호랑이로 보이죠? 이분. 베토벤. 이거는 뭔가 축구 공을 차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안 보이지만 실제로 전부가 불안정하거든요. 근데도 전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선택적 지각, 그러니까 인지가 구두쇠다 보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선택적 지각으로 해서 사람은 모든 정보를 객관적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유사하게 돼서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노동 관련 변호사를 이제 노무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실제로 조직하고 조직 구성원하고 싸우면 조직이 항상 이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 구성원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록해놔요. 근데 조직은 어떠세요?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다 기록해놓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객관성에서 이쪽이 결여된다고 해서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택적 지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not bad. 어떤 사람이 성과를 not bad. 그러니까 뭐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not bad 했어요. not bad 했어. 어떤 사람들 내가 세 개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할까? 난 평균이니까 평균적으로 난 엑설런트야 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더 심한 케이스는 페일 했어요. 완전 실패했어요.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할까요? 연봉 협상하는 데 와서 제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이 엑설런트 아닙니까?
다른 거는 그때는 제가 실패를 통해 경험했고 이걸 가지고 성공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이 사람은 점수를 잘못 받으면 이 조직이 나를 싫어하는 거구나. 우리 HR에서 일을 대체 어떻게 처리해서 나한테 이런 점수를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근데 사람은 전부 다 이런 식의 과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에 불이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직은 굉장히 객관적인 현상들 가지고서 근거를 댑니다. 근데 어떻게 조직 구성원은 이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 지표들 아까 얘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줄여줘야 되느냐 그게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생각할 때 얼만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평가자들의 어떤 인지를 사용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이 성과평가 관련돼서 아마 두 가지의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공정성과 형평성이에요. 실제 제가 국어사전도 열심히 찾아보고 뭐 했더니 명확하게 두 개 거의 동일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공정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 페어니니스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형평성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페널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형평성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게 있죠. 우리나라도 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해줘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형평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공정성과 형평성 중에 어떤 걸 좀 더 중시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HR 담당자가 아니라 실제로 CEO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느냐, 우리 조직 문화가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사기업을 해서 어떠한 그 성과,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다. 나는 뭐 글로벌 컴퍼니로서 우리 조직이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상관없다라고 하면 될까? 그런 경우는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못하는 놈은 다 떨어져 나가라. 그리고 우리는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언제든지 더 뽑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공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이 사회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좀 더 고려한다는 측면이 돼요. 근데 점점 예전에는 성과 평가 방식이면 공정성을 해서 내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형평성이 굉장히 더 뭐라 할까요? 주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느끼시겠지만 HR 쪽을 하시다 보면 옛날에는 선발하고서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잘 가. 뭐 얘기해 주지도 않죠. 합격자한테만 연락해 주지도 않는데 그냥 끝났는데 요즘은 점점 어떤가요?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게 또 미담으로 돼서 나오죠. 그게 왜 그런 걸까요? 그 기업의 레퓨테이션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입사 지원한 사람도 어때요? 잠재적인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형평성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회 구성의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측면도 굉장히 필요하게 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약자들도 잠재적인 구매자입니다. 소비자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으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 어떤 게 맞다라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공부를 해보고 쭉 해보면 공정성의 시대는 가고 점점 형평성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개인의 주제가 아니라 조직으로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형평성이 좀 더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점수를 못 받았죠. 어때요? 귀가 빠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효능감이 저하고 소진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변화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거 프로젝트를 보면 이건 안 되는 프로젝트도 실제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내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서 넌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으니까 너는 D야라고 하면 될까요? 이 사람은 다시는 일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효능감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주관적으로 믿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소진이 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업무 수행에 저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게 아까 얘기한 공정성과 굉장히 연관돼서 내가 한 것만큼 평가받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속도는 점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성과급제를 가고 있잖아요. 성과급제에서 이쪽 그 노조 측에서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조직 문화를 해친다는 거거든요. 서로 경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팀워크가 깨진다. 그러면 성과는 훨씬 더 안 나올 수밖에 없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죠. 결국은 요즘 이제 직장 내 왕따라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여러분들 결국은 일 잘하는 사람하고 옆에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속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못한다 평가를 되면 실제로는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근거도 되거든요. 그리고 평가 자체도 또 동료평가요. 다면평가도 막 실시하는 기업들 많은데 계속 나쁜 점수도 받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감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요즘은 이제 많은 기업체에서는 아예 상담사를 고용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는 못 해주지만 전체로 물어보면 그 중에 많이 하는 게 성과 관리를 받고 나면 그러면 이제 상담실이 미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걸 어딘가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럼 결국 뭐냐면 나중에 뭐냐면 정서 문제 돼서 음주로 많이 실제로 저희들은. 그럼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또 성과평가를 잘 못 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몇 번 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들에서 뭐 우울감 뭐든 상관없어. 근데 내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불안이 증가되고 이 불안에서 결국 뭐냐면 이 고용 불안이 되죠. 그래서 나가게 돼야 되는 케이스가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직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즘은 보면 어떻게 돼? 바로 퇴사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SBS에서 요즘 젊은 것들이 뭐 사표 이런 프로그램인데 사표라는 이유를 쭉 다 물어보면 이제 이건 뭐 단순하게 뭐 이쪽 그 성과 관리에서 문제가 아니라 선발부터의 문제죠. 뭐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진로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든 들어가는 게 최고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냐면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도 퇴사를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숫자적으로만 표현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직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과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관리라는 측면, 성과 평가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평가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뭐 선생님 여기 인사 담당자 선생님들이 계신 기업체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통보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갖춘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학생한테 F를 줬어요. 얘를 다시 만나면 어떨까요? 되게 미안해요. 분명히 얘가 공부를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미안해요. 왜? 한 학기를 더 다니거든요. 아니, 저는 근데 F 되게 잘 주거든요. 제가 또 가르치고 있는 게, 심리학에서 통계라는 걸 이제 측정이니까 통계를 가르치는데 여학생이다 보니까 통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과목은 거의 2번씩은 다 들어요. 그래서 한 10%에서 한 20% 정도 항상 F를 주는데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되게 미안하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서 두고 있으면 성과 평가가 끝나고 나서 이 평가자들이 피평가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단어를 얘기하고 아니면 공식화 시켜놓으면 이분들에게도 평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뭐냐면 결국 공개되지 않는 인사평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공개하는 법을 저희는 배운 적이 없어요. 왜 공개를 안 할까요? 자신이 없거든요. 내가 정말 이걸 제대로 했는지, 정확하게 했는지, 내가 뭔가를 잘못 본 건 아닌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여기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HR 계신 분들이 제일 잘못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디테일하고 명확한 자료를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크게 4가지 범주입니다. 첫 번째는 평가 목표의 구체화 및 공개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아마 여기 선생님 다 하시지만 평가했을 때 연봉 협상할 때 너의 올해의 목표는 뭐니?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표할 때 뭐 설정해요? 목표액.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화 시키거든요.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까처럼 성과, 평가가 다 결과물 베이스가 되는 거죠. 아예 목표를 설정할 때 자체도 결과물 베이스지 과정 중심으로는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목표가 정말 제대로 쉐어가 되고 있느냐. 아마 뭐 협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열심히 성과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목표 설정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어떠냐면 그냥 위에서 주는 대로 많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그 구체화를 한다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평가 과정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받았구나. 그리고 이 공개를 통해서 아까 환류라고 했었죠.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부족하다, 어떤 부분이 강점이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훈련과 연계되지 않은 평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평가 자료를 얼마나 객관화 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문구 중에 저도 검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말이 형용사가 들어간 걸 제일 싫어합니다. 형용사가 결국 뭘까요? 주관적인 느낌이거든요. 그거는 사람들마다 느낌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아마 평가 매뉴얼 쭉 다 보시면 형용사가 들어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평가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주관화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반증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피드백해서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얼만큼 일치하게 되는지.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매주 CEO의 말씀에서 쭉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돼요? 높은 수준에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걸 얼마나 구체화해서 자기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평가 결과가 단순하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영하고 훈련하고 뒤에 부분하고 해서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훈련과 배치와 연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평가 활용해서 평가와 배치의 연계성. 그 다음에 훈련과 배치를 통한 사내 전문가의 양성입니다. 양상에서 있는데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조직 구성원을 대표할 때 그냥 잘 보면 그냥 구성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요즘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은 직장 베이스가 아니라 직무 베이스라고 열심히 얘기하시잖아요. 특히 여기 HR 하시는 선생님들이니까 아마 우리는 HR에 대한 전문가라고 계속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기업 조직 내에서 얼마만큼 사내 전문가로서 대접을 하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냥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냥 맡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가설로는 저는 솔직히 제가 모 기업한테는 그런 것도 얘기했는데 이 사내에서 사내 전문가 자격증 제도 같은 걸 만들어도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 홍보면 홍보에 관련돼서 자기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업체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하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평가하고 훈련과 연계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사내 자격증 제도화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치해서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대학에서만 커리어 패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현장에서도 충분히 어떠한 커리어 패스를 타는 것이 중요한지. 그게 한편으로 또 왜 중요하냐면 아까 그래서 고용불안이라고 했잖아요. 고용불안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에서 성과 평가가 돼서 얘기되면 앞으로 무엇이 되는지 굉장히 불분명해요. 내일 모레 서울에서 일하다가 되면 당신 어디로 가세요? 뭐로 가세요? 굉장히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좀 예측 가능하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인해서 아까 얘기한 이제 공개하고 그렇게 통해서 이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근데 공정성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이 구성원들이 결과를 얼만큼 잘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앞에 부분들이 연결돼서 이 성과 평가가 평가가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수용성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